안녕하세요. 열정 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알라베스 에스파뇰입니다. 홈팀 알라베스는 4-4-2를 유지하지만 전환이 한 박자씩 늦어 중원에서 템포가 떨어지며 상대가 정비할 시간을 줍니다. 토니 마르티네스는 전방에서 버티는 힘은 좋지만 연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세컨드 찬스가 자주 끊깁니다. 레바우는 측면 돌파는 활발하지만 크로스가 불안정해 선택지가 예측되며 위협이 일정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보에는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하지만 패스 속도가 늦어 전환 리듬이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 점유는 가져가지만 박스 근처 완성도가 낮고 수비 전환 시 라인 간격이 벌어져 커버가 늦게 붙습니다. 그래서 공격 템포가 길어질수록 압박 회복에 말리며 점점 상대 흐름에 끌려가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원정팀 에스파뇰은 4-2-3-1 기반으로 빠른 전환을 시도하며 좌우폭을 넓게 활용해 흔들림 없이 전개합니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아래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배급해 빌드업 중심축을 잡으며 공격 방향을 정리합니다. 하비 푸아도는 오른쪽에서 드리블 후 컷백을 노려 박스 안 움직임을 조율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만듭니다. 페페 밀라는 템포를 바꾸는 능력이 뛰어나 전환 한 번에 경기 흐름을 뒤집고 공격의 흐름을 가속합니다. 그의 패스가 전방으로 정확히 이어지면 측면 자원이 즉각 수적 우위를 형성하며 전진 속도를 유지합니다. 공격 전환 이후에는 페르난데스가 2차 전개를 담당해 압박이 끊기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상대를 흔듭니다. 후반에도 압박 강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알라베스의 템포 저하를 틈타 주도권을 유지합니다. 라인 간격이 안정적이라 역습 대응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흐름을 경기 후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이 경기는 좌우 스위칭 속도의 차이가 핵심이며 알라베스는 전환이 느려 공격 리듬이 쉽게 끊깁니다. 반면 에스파뇰은 밀라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틀어가며 빠른 방향 전환으로 템포를 놓치지 않습니다. 밀라가 타이밍을 바꿔주면 푸아도가 박스 근처에서 공간을 먼저 확보해 기회를 만드는 흐름입니다. 또한 로베르토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균형을 잡아주며 중원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흔들림이 적습니다. 알라베스는 전개 과정에서 리듬을 찾지 못해 끊기고 공격 수비 전환 구간에서도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체적인 흐름은 에스파뇰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고 후반에도 템포를 유지하며 경기를 끌어갈 것입니다. 밀라의 전환과 푸아도의 돌파 각이 맞아떨어질 순간 경기의 균형은 천천히 에스파뇰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르셀로나 엘체입니다. 홈팀 바르셀로나는 4-2-3-1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를 전개해 점유 중심으로 공격 흐름을 주도하며 템포를 잡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골문 앞에서 결정력이 여전하고 세컨드 지역에서도 마무리 감각이 무척 뛰어납니다. 페드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타이밍을 가져가며 압박을 이겨내는 터치로 경기 리듬의 중심을 잡습니다. 한두 번의 방향 전환만으로 상대 라인을 흔들고 전진 시팀 전체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꿉니다. 페란 토레스는 측면 돌파와 컷인 패턴으로 활로를 만들고 레반도프스키와 연계해 박스 근처에서 위협을 더합니다. 바르셀로나는 점유율을 60% 이상 유지하며 천천히 짧은 패스로 압박 라인을 끌어내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후방 빌드업은 중원으로 매끄럽게 이어지고 전진 시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홈에서는 템포를 높였다가 다시 늦추며 스페인식 운영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원정팀 엘체는 3-4-1-1을 유지하지만 탈압박 과정에서 팩패스가 많아 공격 전환 템포가 느려지고 전진 의지가 약해집니다. 라파 미르는 제공권은 좋지만 빌드업이 느려서 그의 강점을 살리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집니다. 헤르만 발레라는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지만 수비 가담이 많아 공격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멘도자는 중원에서 배급을 맡지만 안전 선택이 많아 전진 패스가 적고 흐름이 단조롭게 이어집니다. 결국 볼 점유는 하지만 전진이 제한되기 쉬워 압박을 받으면 뒤로 물러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바르사의 전진 압박에 노출되며 특히 원정에서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조직력도 흔들리며 점점 라인 유지가 어려워지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 경기는 점유율과 전진 템포 차이가 핵심이며 엘체는 탈압박 후 백패스로 리듬이 자주 끊깁니다. 반면 바르사는 페드리를 중심으로 전진 패스를 시도해 중원을 흔들며 엘체 라인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레반도프스키는 박스 안에서 한 번의 터치로 각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 흐름입니다. 페란 토레스는 측면 침투로 라인을 흔들어내며 수비형 미드필더가 뒤로 처이는 순간 위협이 커집니다. 바르셀로나는 전방 압박으로 탈압박 루트를 막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안정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겁니다. 반면 엘체는 템포가 느리고 전진이 막혀 어려움을 겪으며 공격 전환 효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점유 싸움에서 바르사가 압도의 흐름을 잡고 경기를 완전히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레알 베티스 마요르카입니다.
홈팀 베티스는 4-2-3-1로 중원 점유를 바탕에 두고 짧은 패스로 전개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에르난데스는 타깃맨이자 일선 압박의 핵심으로 상대 센터백을 흔들며 전환의 출발점을 만듭니다. 리켈맨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받아내고 빠른 템포 전환의 중심축이 되어 흐름을 잡습니다. 로셀소는 이선에서 공간을 읽으며 리듬을 조율하고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전개 방향을 바꿉니다. 이 조합으로 베티스는 점유와 전환 모두 안정적이며 둘이 동시에 중앙 좁혀들면 수비 간격이 무너집니다. 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중거리 루트가 열리고 홈에선 점유보다 결정력 중심으로 템포를 올립니다. 그래서 빌드업이 느린 마요르카 상대로는 압박 전환에서 확실히 우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정팀 마요르카는 4-2-3-1을 유지하지만 후방이 깊어 빌드업 템포가 느리고 전진 속도가 떨어집니다. 마테오 조셉은 활동량은 좋으나 고립이 작고 아사노는 측면은 빠르지만 중앙 연결이 적습니다. 파블로 토레는 기술은 뛰어나나 타이밍이 늦어 전진 패스가 끊기며 공격 템포가 죽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과하게 내려서며 연결이 늦고 박스 점유율도 떨어져 결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점유는 높아도 찬스 창출이 적은 이유가 이 부분이며 압박에 쉽게 묶여 템포가 늘어지는 흐름입니다. 결국 베티스의 빠른 전환 앞에서 라인이 벌어지고 수비 뒷공간 노출 위험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전개 템포와 압박 전환이 핵심이며 베티스는 로셀소와 리켈메로 하프 스페이스를 잡습니다. 에르난데스가 수비를 끌어내고 이선이 침투하면 자연스럽게 공격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반면 마요르카는 빌드업이 느려서 공을 잃으면 곧바로 역습 위기에 노출되는 흐름입니다. 결국 초반부터 베티스가 템포를 조절해 주도하고 후반엔 점유가 더 단단해져 리듬이 유지됩니다. 템포 유지력과 전술 완성도를 비교해보면 베티스가 확실히 한 수위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홈에선 라인 운영과 세컨드볼 회수가 안정돼 승부의 균형을 베티스 쪽으로 완전히 기울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네 번째 위트레흐트 네이메언입니다. 홈팀 위트레흐트는 4-3-3을 기반으로 전개하지만 공격 전환 템포가 매끄럽지 못한 흐름입니다. 미겔 로드리게스는 좌측에서 폭넓게 움직이나 크로스 타이밍이 들쭉날쭉해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블레이크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느려서 터치 후 다음 패스가 늦어 전진 속도가 죽습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 라인에 재정비 시간을 주고 옌센의 전진 시도도 침투 타이밍 불일치로 끊깁니다. 팀 전체 공격 리듬이 불안정해 템포가 흔들리고 세컨드볼 이후 판단도 한 박자씩 늦는 경향입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수비 블록 유지가 안정적이고 압박 전환이 비교적 깔끔하게 이어지는 편입니다. 원정팀 네이메어는 3-4-3을 쓰며 측면 침투를 노리지만 오가와의 크로스 완성도가 들쭉날쭉합니다. 체리는 전진 의지를 보이지만 압박이 들어오면 볼 간수에서 흔들리며 연결이 쉽게 끊깁니다. 프로퍼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빌드업을 조율해도 중앙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템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전방 침투와 타이밍이 자주 어긋나고 찬스가 생겨도 마무리 정확도가 낮은 흐름입니다. 다만 수비 시 3백 간격을 좁히며 대응해 세컨드볼을 챙기며 경기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공격 전개에서 리듬이 안 나와 하프라인 넘기는 과정에서 순환이 느립니다. 침투 타이밍이 안 맞아 공격이 자주 끊기고 위트레흐트는 풀백 오버래핑이 일정치 않습니다. 네이메어는 중앙 빌드업이 굼떠 흐름이 막히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래서 초반은 조심스러운 운영이 이어지며 약점을 감추는 탐색전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두 팀 모두 득점 확률이 낮은 흐름 속에서 미세한 균형이 경기 끝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도권 싸움보단 밋밋한 전개가 예상되며 무득점 혹은 1-1 수준의 무승부 가능이 큽니다. 다섯 번째 랑스 로리앙입니다. 홈팀 랑스는 3-4-3을 유지하며 중원 밸런스를 조정해 전환 템포를 높이며 공격 흐름을 다채롭게 만듭니다. 토뱅은 중앙에서 공을 받자마자 수비를 끌어내고 즉시 사이드로 방향을 바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공격 루트가 다양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전개로 상대를 흔듭니다. 신라는 측면 오버래핑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수비 스윙백과 삼각 구도를 만들어 공간을 엽니다. 이 움직임이 이어지며 전방 압박이 강해지고 세컨드볼 회수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최근 홈에서는 템포를 초반부터 빠르게 끌어올려 빌드업을 차단하는 장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공격진의 침투 타이밍도 점점 맞아떨어지며 다양한 패턴의 마무리까지 이어집니다. 전술 완성도와 심리적 안정감을 모두 갖추고 홈 분위기 속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전망입니다. 원정팀 로리앙은 3-4-3을 유지하지만 수비가 흔들리고 포백 간격 조정이 늦어 세컨드볼을 잃기 쉽습니다. 빌드업 초반부터 압박에 휘말리는 장면이 많고 수마노토신이 정비해도 중원과 연결이 끊깁니다. 아베르겔은 전진 배급을 시도하지만 속도가 느려 쉽게 끊기며 흐름이 앞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며 부담이 커지고 불안한 수비 속의 순위도 16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마킹이 흔들려 실점이 많고 후반 체력 저하로 역전패가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이 경기는 랑스가 템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중원 패스와 공격진 움직임이 완전히 조화됩니다. 반면 로리앙은 수비 조직이 흔들려 압박이 안되고 점유율 확보조차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랑스는 전방 압박 후 빠르게 측면을 전환하며 로리앙의 수비 간격을 끊어낼 전망입니다. 토뱅실라의 좌우 전환이 자연스레 이어진다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 성공률도 높아집니다. 로리앙은 리커버리가 느려 역습 대비가 안되고 랑스의 압박이 흐름을 완전히 틀어질 것입니다. 홈의 심리적 우위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커 초반부터 주도의 안정적 승리를 노릴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릴 앙제입니다. 홈팀 릴은 4-2-3-1로 중원을 장악하는 데 집중하며 이가마네가 전방 압박의 시발점 역할을 해줍니다. 그는 볼을 따내자마자 빠른 1차 전환을 시도해 공격 리듬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하랄손은 플레이메이커로 중원 공격을 연결하고 라인 간 간격을 파고들며 전개 흐름을 주도합니다. 그의 전진 드리블은 미드필더 라인을 분리시키고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만들며 기회를 창출합니다. 펠릭스 코레이아는 측면 돌파 후 컷백을 활용해 박스 안 동료에게 정밀한 패스를 연결합니다. 릴은 단순 돌파가 아닌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구조를 만들며 공격 패턴을 완성합니다. 하랄손의 배급이 원활해지면 앙제 수비가 흔들리고 홈에서는 압박 점유를 병행해 템포를 끊습니다. 원정팀 앙제는 3-5-2를 쓰지만 수비형 미들의 위치가 키퍼 2선과 3선 간격이 벌어져 중원 압박이 무너집니다. 르폴은 전진 패스를 시도해도 압박 속에서 흔들려 볼 간수와 다음 연결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벨크딤은 제공권은 좋지만 커버 속도가 느려 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체리프는 공격 전개에 나서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며 전진 흐름이 끊기기 쉽습니다. 앙제는 전개 템포가 느리고 압박 해제가 안돼 빌드업 완성도가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중원 압박을 받으면 라인이 늦게 반응해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보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체력이 떨어지면서 후반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릴은 하랄손 중심의 전진 구조가 안정돼 있어 점유와 전환 모두에서 주도권을 잡을 전망입니다. 하랄손이 간격을 파고들면 박스 앞 균형이 흔들리고 앙제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가마네와 코레이아 움직임이 결합되면 전진 템포가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릴은 홈에서 템포 조절이 뛰어나며 상대 체력 저하 타이밍을 정확히 노립니다. 앙제가 템포 유지에 실패하면 후반 집중력이 무너져 연속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릴의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앙제의 약점을 정조준하며 흐름을 장악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낭트 메스입니다. 홈팀 낭트는 4-1-4-1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노립니다.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전방 타깃 역할을 맡아 제공권 싸움과 세컨드볼 연결에 강점을 보입니다. 베나탑은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템포를 끌어올리고 레프낭은 중원에서 리듬을 조절하며 흐름을 잡습니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가 높아 빌드업을 초반부터 끊고 모하메드가 라인을 끌어내면 베나탑이 침투를 이어갑니다. 레프낭이 6번 지역에서 중심축을 잡아 안정적이며 팀 전체가 심리적으로도 공격적인 흐름을 유지합니다. 최하위 메스를 상대로는 초반부터 주도하며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정팀 메스는 4-2-3-1로 나서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져 수비 조직이 무너지고 중앙 압박도 실종됩니다. 조맨이 마저는 전진은 활발해도 지원이 느리고 치타의 슈빌리는 개인 기술 의존이 잦습니다. 트라오레는 배급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끊기며 리듬이 이어지지 않아 간격만 넓어집니다. 세컨드볼 대응이 무너져 실점이 이어지고 박스 앞 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조직력이 와해돼 집중 유지가 어렵고 최하위 추락도 결국 이 불안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현재 전술 응집력이 부족해 낭트 압박을 버티기 어려운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 경기는 낭트가 강한 압박으로 흔들며 시작하고 모하메드 제공권과 레프낭 전환 패스가 핵심입니다. 홈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크고 템포 유지가 뛰어나 중앙에서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반면 메스는 간격 붕괴와 압박 실패가 겹쳐 흐름 제어가 어렵고 점유도 쉽게 내줄 흐름입니다. 후반엔 체력 저하와 세컨드볼 열세가 커지고 전체적인 전술 완성도를 봐도 낭트가 한 수위입니다. 홈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공격 전개가 매끄러워져 경기 흐름을 흔들리지 않고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덟 번째 툴루즈 르하브르입니다. 홈팀 툴루즈는 3-4-3을 활용해 중앙 점유를 강화하고 하프 스페이스 장악을 중심으로 흐름을 이어갑니다. 소우원은 인터셉트 타이밍이 뛰어나 전환에 관여하며 짧은 스프린트로 역습 루트를 곧바로 연결합니다. 보호는 중원에서 간결한 볼 처리로 압박을 벗기고 퍼스트 터치로 한 번의 흐름을 반전시킵니다. 마그리는 좌측 1대1 돌파로 박스 안을 노리며 세컨드 찬스 상황에서도 꾸준히 위협을 만듭니다. 전방 압박이 빠르고 미들 간격이 촘촘해 세컨드볼 회수율이 리그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전방 삼각 움직임이 살아나면 유연해지고 르하브르의 느슨한 미드존은 쉽게 뚫릴 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템포를 올려 몰아붙이며 수비 전환도 빨라 압박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결국 소호가 중간지대에서 끊어낼 때마다 툴루즈의 짧은 역습이 곧바로 폭발합니다. 원정팀 르하브르는 4-1-4-1로 안정수비를 지향하지만 중원 압박이 유기적이지 않아 틈이 납니다. 사마타는 전방에서 버티는 능력은 좋지만 이후 연계가 단조로워 흐름이 단절됩니다. 투쿠레는 커버 범위는 넓어도 조율이 느려 역습 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캐치타는 속도는 있으나 폭기가 늦고 전환 리듬이 끊겨 공수 균형이 흔들립니다. 하프라인 근처 이선 압박이 느슨해져 상대 미들이 여유롭게 전진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결국 툴루즈 압박에 밀리면 전진이 막혀 롱볼에 의존하며 공격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수비 블록은 단단해도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드 지역 집중력이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후반 체력이 떨어져 압박 강도도 점점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이 경기는 압박 완성도와 전환 속도의 싸움이며 툴루즈는 소어 중심으로 역습 완성도를 높입니다. 보와 마그리가 중원에서 리듬을 잡아주고 르하브르는 앞선 압박이 약해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터 툴루즈가 템포를 주도하며 볼 점유까지 자연히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르하브르는 롱볼 위주 전개가 반복되고 세컨드 찬스를 못 잡으면 공격이 막힙니다. 툴루즈가 하프라인부터 압박을 유지한다면 르하브르의 빌드업은 초반부터 흔들립니다. 홈 템포 전환 속도 중원 압박을 감안하면 툴루즈가 흐름을 장악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흐름을 깨는 첫 장면은 소어 인터셉트 후 짧은 역습에서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9번째 브레스트와 리옹입니다. 홈팀 브레스트는 4-3-3으로 전방 압박을 적극 시도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간격이 벌어져 불안이 커집니다. 아조르크는 피지컬을 활용해 전방에서 버티지만 마무리 결정력은 기복이 있어 흐름이 끊기곤 합니다. 델카스티오는 측면 1대1 돌파와 컷백으로 변주를 만들고 마그네티는 배급 세컨드볼 횟수로 템포를 조율합니다. 다만 후반 체력이 떨어지며 압박 강도가 약해지고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무너지며 실점이 이어집니다. 특히 박스 안 위치 선정이 불안정해 공중볼을 내주고 수비 블록이 느슨해지면 쉽게 실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초반 리드를 잡아도 끝내 지키지 못하며 후반 뒷심 부족이 가장 뚜렷한 문제로 보입니다. 원정팀 리옹은 4-2-3-1로 안정적 빌드업과 중원 장악을 중시하며 미카우타제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합니다. 그는 제공권 싸움에서도 위협이 있어 전방 경쟁력이 높고 슐츠는 정교한 오버래핑과 정확한 크로스로 폭을 넓힙니다. 테스마는 더블 볼란치에서 수비 전진 패스 균형을 맞추며 후방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이어주는 핵심 축입니다. 리옹은 세트피스에서 장신 자원이 위협적으로 움직여 브레스트의 후반 집중력 저하와 맞물릴 가능성이 큽니다. 점유 중심 운영에서도 템포 조절이 뛰어나며 상대 체력이 떨어질 때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구조 세트피스의 힘이 살아나며 결정적인 한 방으로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체력 유지 세트피스 집중력이 핵심이며 브레스트는 초반 압박을 시도해도 중원 싸움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브레스트의 세트피스 집중력 저하가 드러나며 리옹은 장신 자원을 활용해 공중볼을 적극 공략할 전망입니다. 미카우타제의 박스 점유와 슐츠 테스만의 전개가 더해져 리옹은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브레스트는 라인을 높이지만 간격이 쉽게 벌어져 리옹의 빠른 전개에 취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리옹의 세트피스 득점 확률이 커지고 템포 조절 공중볼, 대응 심리 안정감에서 우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리옹이 후반 흐름을 장악하며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